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는 오는 7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수사할 상설특검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두 사람을 역시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장에 대한 첫 탄핵 소추안 통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됐지만 그 파장이 큽니다. 이틀 전 얘기긴 합니다만 우선 계엄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계엄 선포할 때 담화는 정말 계엄의 사유가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담화였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계엄 역사에서 계엄 사유에 아이돌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계엄 사유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이돌봄 예산 삭감된 것도 계엄 사유라고 하셨는데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0.005% 정도 예산이고 아직 삭감된 것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부에서 충실하게 협상을 하면 되는 문제를 그걸 계엄의 사유로 일컫는 것, 그리고 범죄자 소굴이라고 국회를 얘기를 했는데 범죄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들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사도 받고 있고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급기야 좌익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일거에 척결하겠다고만 얘기한 것, 이것이 너무나 일관되게 계엄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담화였고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를 하는 담화에 대해서는 마치 그냥 대통령한테 보장돼 있는 권한이니까 쓴 것뿐이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대통령에게 보장돼 있는 법안 거부권이라든지 시행령 제정이라든지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계속 해온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야 될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최악의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번엔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거듭됐던 이제 야당의 정치 공세, 뭐 툭하면 나오는 탄핵, 툭하면 나오는 특검, 또 급기야 막판에는 야당 독자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사상 최초로 이제 독자 처리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답답함과 불만은 충분히 뭐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그 끝에 나온 어떤 마지막에 쓴 카드가 계엄이라는 데에서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과연 이 시점에서 계엄까지 갈 정도의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위기인가라는 의아함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가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대통령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심정, 인식은
누구나 다 각기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6시간 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 계엄이 과연 처음부터 계엄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맞았을까라는 의구심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재진 평론가님은 10시 반 근처에 바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뭐 섭외 전화 받고 알았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보통 원래 대국민 담화가 10시에 있을 거라는 일종의 정보가 돌았죠. 네네. 예, 기자들 사이에서. 예, 근데 예. 기자들이 많이 저한테도 물어봤던 것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예측했습니다. 혹 감사원장 탄핵이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강한 성토를 하지 않으시겠느냐. 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본래는 10시 반이 아니고 10시. 예, 맞습니다. 였죠? 10시였는데 10시 반으로도 미뤄지니까 기자들이 또 막 엄청 분통을 아시잖아요. 그때 시간대는 기자들도 다 쉴 때고 기사 쓰고 나면 자정을 넘기기. 뭐 어디서 일수. 술 한잔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10시 반에 이제 저도 그래서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저도 라이브를 봤는데 마지막에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저도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1시에 막 부랴부랴 옷 입고 막 출발했는데 밤에도 아침이 아니라 밤에도 바로 가셨어요? 근데 언론사를 가니까 약간 술 냄새 나는 기자들이 어슬렁 회사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속으로 욕 많이 하시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튼 그때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언제 하셨어요? 저는 그날 좀 잠이 부족해서 일찍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섭외 전화에 또 아니요, 섭외 전화는 아니었어요? 조금 뒤었는데 자기 직전에 자려고 이렇게 그 태블릿 PC를 접으려는 직전에 네. 모 언론사 어플을 제가 깔아두고 있는데 속보 기능이 있거든요. 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한 줄 속보를 그걸 보게 바로 됐고. 가장 일찍 보셨네요. 그러면. 네, 근데 아마 그거는 담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담화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착오일 것이다. 혹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예. 금융실명제를 할 때 했던 그 정도인 건 아닌가. 그거라고 해도 과하다. 예산 때문에 했다면 그거라 해도 과한데 계엄령 그거는 잘못 친 게 아닐까? 초현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경비 계엄령도 아니고 비상 계엄령인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사실로 확인이 됐고 저도 이제 이후에 한 방송국에 좀 출연 요청을 받고 좀 네. 새벽 방송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오는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요. 모레 7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윤지진 평론가님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국민적 불행이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이번 탄핵은 네. 조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금 더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떤 여야의 극단적인 정쟁 속에서 나온 탄핵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비리 또 최순실이라고 하는 전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물의 등장 이러한 것이 준 국민적 충격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라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일단 여권 내부의 분열이 상당히 심했죠. 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문제 또 노 대통령을 약간 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불복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 보수 정당에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상당히 극심한 정치적 갈등 끝에서 나왔던 탄핵이었고 사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과 특히 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권의 수사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계엄 선포와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좀 국민들께서는 좀 낯선 그런 부분까지 가고 있어서 어게인 노무현 탄핵과 같은 느낌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수인 평론가님 뭐 예상은 했던 거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이게 보폭이 빠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범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역대 탄핵에서 너무나 뚜렷한 탄핵 사유를 제공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당장의 계엄법 위반이에요. 포고령에 나와 있는 국회 활동에 대한 통제는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계엄법의 취지와 전체 내용이 심지어는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바로 직후에 만약에 국회가 폐회 중이었으면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닫혀있던 국회도 열도록 돼 있는 게 개헌법 내용이거든요. 근데 열려있던 정기국회에 군인과 경찰들이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헌법 위반입니다. 계엄사령부의 막강한 권한에 행정 권한, 행정 기능, 사법 기능을 다 관장하도록 돼 있지만 입법부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왜? 사실 전시 중에도 국회는 돌아가는 것이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개헌법을 전면 위반한 거거든요. 이것만으로 탄핵 사유는 충분히 성립이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탄핵이 급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처리돼야 됩니다. 내란의 죄예요. 이건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란의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내란의 죄는 형법상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하고 외환죄에서는 이게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에도 기소가 되는 것이고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구속은 불가하다는 법학이 학설이 있으나 하지만 그것도 기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에 연동되어 있는 구속이 불가하다는 뜻일 뿐이지 내란의 죄는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도 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거 사실 그대로 경찰에서 제대로만 법 집행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 중대성에도 더 위험하고 재범의 우려 그리고 중요 피해자라든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이 크다고 봐서 형사소송법적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시던 중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내란죄가 확실하다 그랬는데 여하튼 여야 간의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내란으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계엄사에서 군의 병력을 투입을 시켰는데 그 병력 규모가 한 23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0명은 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만 해도 거의 200명에 가깝고 거기에 딸린 보좌진 당직자 또 분명히 이런 계엄이 선포가 됐을 경우에 국회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나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결할 것이라는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의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것은 저는 애초부터 국회의 표결을 원천봉쇄할 의지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죠. 윤 대통령이 뭐 1시간 뒤에 군이 투입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그 김용현 장관의 발언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당시에 대규모 군이 병력이 투입이 돼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특정 뭐 지역이나 기관에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가택연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금을 한다든지 그랬다면은 저는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대로 국회가 당연히 표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표현이 좀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출입을 통제하거나 일부 충돌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계엄군이 계엄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분명한 실수고 또 분명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자체를 틀어막을 그럴 의지는 없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면 내란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어떤 의도까지는 저는 좀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내란을 꾀했다.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명백하게 헌법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고 충돌을 한다라면 저는 그것은 내란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형사소추 예외 사회로 외환과 내란을 둔 이유일 겁니다. 즉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분명한 내란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 동의를 완전히 막을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내란까지 연결짓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수인 포고령에 평론가님? 전 뭐 짧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설명이 다 된다고 봐요. 예,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위반인데 그게 내란이냐 이거죠. 근데 헌법상의 기관에 권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국헌 목적의 내란이라고 5.18 12.12 관련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예 국회 활동을 금한다.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국헌 논란이라고 봅니다. 네.
윤지 평론가님 아주 짧게만.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포고령은 상당히 좀 작성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포고령 1호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누구의 문구로 들어간 것인지도 항상 면밀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토요일 저녁 7시쯤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떤 속내가 있나요? 일단 뭐 이 기간 자체는 조속하게 탄핵을 추진을 하면서 또 24시간 이내 72시간 그 전에 보고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뭐 그 기간 자체는 뭐 특별히 크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뭐냐면 네.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네, 금요일 오후에 할 수도 있는 거를 네. 토요일 오전도 아니고 하기야 뭐 오전에 일정 다 끝내고 네. 오라는 면도 있겠지만 여당 의원들이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네. 이거는 탄핵을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은 저는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물론 이런 속내도 있을 거예요. 또 토요일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집회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집회는 이제 국민들 시민들 스스로가 이미 판단들을 하고 계실 것이고 아마 자발적으로 많이들 나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국회 내의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집회에도 물론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또 가능하면 접촉을 해서 설득하는 것 여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면 윤주진 평론가님 예. 여당 의원들 마음을 조금 움직이려는 그런 그 흐름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근데 애당초에는 사실은 신속 표결을 그러니까 속전속결하겠다라는 게 원래는 야당의 어떤 태도였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엄청난 여론의 악화를 편승해서 이 기세를 몰아서 탄핵을 빨리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 2차 계엄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런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예. 그런 주장도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당이 당론으로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그걸 동의를 한 것이고요. 당론으로 탄핵은 막겠다라고 의지를 모았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야당의 민주당의 탄핵 표결 시점에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복잡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서둘렀나라고 하는 후회도 어느 정도 다 할 거라고 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는 별로 시간을 물론 24시간을 더 벌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줄 수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계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조기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원하는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야당 대표가 1심, 2심, 3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먼저 대통령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과연 그게 맞냐? 그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과 같은 야당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아마 여당이 더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선을 좀 긋고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지켜보자. 이것이 아마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응과 대통령 탈당 여부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께 네.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헌적인 계엄이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건 마치 무슨 검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소하진 않겠다. 이 기소유예를 멋대로 결정하는 풍경 같고요.
물론 위헌이라는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계엄이 위헌이다라고 했을 땐 중대한 위헌인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도 구체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파면인가. 정말 거의 모순 거의가 아니라 그냥 모순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일로 저는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빈축을 살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한동훈 대표 초창기에 아예 메시지를 내서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될지언정 한동훈 대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이 중대한 위헌 사태에 대한 대응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앞에 좋은 일을 해도 뒤에 나쁜 일을 하면 뒷일로 앞일이 막 덮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모르겠고 사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될 수도 있고요. 저는 후보일 때 계속 네. 3심까지 가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중에 유죄 판결이 뭐 퇴임 후든 재임 중이든 나게 되면 사실 그 후과는 더 커질 거예요. 민주당이 더 힘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한동훈 대표 나이도 젊은데 나중에 기회를 볼 수도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막으려다가 본인까지 막힌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막으려다가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시각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많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되느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대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설령 대통령이 됐는데 중대한 혐의에서 유죄가 난다고 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비교적 가벼운 걸로 판결이 났지만 걸려있는 게 제3자 뇌물이나 배임 이런 것들은 유죄 판결인 경우는 뭐 징역 5년 이상이거나 나아가서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들인데 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찜찜함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실 일인 거고 그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는 언제가 됐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범이라는 겁니다. 네. 네, 현행범의 잘못을 피고인의 잘못으로 덮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행범의 잘못이다. 그래서 바로 수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탄핵이 절차도 국민의힘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서 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윤준희 평론가님 어떻게 물론 보세요? 국민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인도 본인의 평가를 소신껏 내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저도 비판했거든요. 상당히 비판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혼란을 줬고 너무나 과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비교했을 때요. 이 대장동 백현동 정말 수천문학적인 수천억 대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공직을 이용해서 부패의 문을 열어줬고 이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어떤 뇌물 성격으로 대북 송금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했다. 또 위증교사를 통해서 사법 질서를 방해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국민들은 무엇에 더 대통령의 자질을 따질 것인가? 누가 더 대통령으로서 위험한 자인가? 저는 이것은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지만 정치인 한동훈, 정치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물론 김수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재판과 수사는 사실상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질서의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러한 엄청난 사법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3심까지의 떳떳하게 선고를 받고 모든 혐의를 본인이 극복한 다음에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사법 리스크에 있던 대표인데 갑자기 뭔가 좀 정의의 사도처럼 그러한 것들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는 그 또한 별로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좀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대통령 탈당 여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 탈당이 어떤 실효성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탈당을 했는데 그 탈당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국민 모두가 그냥 대한민국 수권 정당 보수 정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땅히 딴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순간 사실은 여당이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뭔가 한층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홀가분해지는 것이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어쨌든 여당 대표로서 지원하고 보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좀 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 전체, 여당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정권 재창출 면에서 꼭 플러스가 된다고 안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상관없어. 국민의힘도 야당 중 한 명이야라고 판단할 국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이 탈당 여부 이건 어떻게 보세요? 탈당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한심하다고 봅니다. 제명을 즉각적으로 시켜야 될 사안일 뿐이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굉장히 중범죄자가 있으면 진지한 반성을 하더라도 감형이 별로 안 되는 범죄자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반성은 뭐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저는 물론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누군가는 이 계엄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개연성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해볼 만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마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대다수는 계엄 추진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저 지경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당원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명을 즉각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국회에 이 경찰과 병력이 투입이 되면서 활동을 방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주어져 있는 활동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 뭐 지지율 문제라든지 향후 선거에서의 성패를 떠나서 제명은 아주 기본적인 조치인데 그조차 하지 못하고 탈당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굴욕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굴욕이라고 봅니다. 자, 당정대라고 하죠. 한동훈 대표, 정은 이제 한덕수 총리, 그다음 대는 정진석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한 다음에 바로 대통령실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이제 주목되는 건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자신의 인식 또 국민의 인식과 차이가 크다. 이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의 계엄 선포에 대한 선택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거라고 한동훈 대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혼란 또는 뭔가 좀 두려움을 줬다라는 부분이라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애초에 선택을 잘못했다. 계엄은 너무나 과도한 그러한 권한의 행사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애초부터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야당의 어떤 공세와 정치 공세와 거듭되는 탄핵 특검 정국을 이런 식으로라도 나는 막아야만 했다라는 그 절박한 인식을 아마 당정대 후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좀 거듭 어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간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짚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오늘이죠. 오늘 5일 대통령 담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상 본인이 직접 나와서 담화를 하는 거를 선호했을 법도 한데 오늘 이 담화를 안 하기로 한 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변 참모들도 많이 직언을 했고 이를 윤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서로가 약간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약간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좀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진 평론가님, 한동훈 대표가 굳이 자신의 인식과 대통령 인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본인도 뭐 계엄은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약점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해서 대통령 파면시킬 생각보다는 이 약점을 계속 잡고 끌고 가자. 그러면 사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복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주는 방탄복으로 일단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에서의 헤게모니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뭐 저는 결코 이게 명예혁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명예혁명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지지층은 인수 받아야겠고 이러니까 탄핵은 못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퇴근 정체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6km 구간 밀리고요.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 늘었습니다. 다시 기흥부터 판교까지 20km 구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고요. 이후에는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많이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길게 어렵고요. 8탄 분기점에서 주춤합니다.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부터 금천 나들목 쪽으로 많이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목감 진출로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서평택 부근 4, 5차로 막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밝힌 건데,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며칠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도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계엄령 가능성 경고를 해왔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는 예상들을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국민들처럼. 자신의 네. 정치적 유불리를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정치에는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기 대선 실시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제 사법 리스크의 피고인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 재판이나 여기에 끼칠 영향이라든지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은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해야 될 일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따져볼 필요는 없는 것이 이번 사안은 당장에 탄핵을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고 또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하는 거 이거 자체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윤주진 평론가께서 이탈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표결 7일날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탈표가 얼마 나올지 지금 몰라요. 네. 표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아, 참 이게 또 비밀 투표를 하게 될 예정이라서 예.
근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퇴장 전술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남아 있는 의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개별 의원들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철수 의원 같은 네. 분은 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러나라고 했는데 당론이 일단은 반대면 아직은 자기도 찬성표를 못 던진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도 일부 의원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부결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개별 의원 접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전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쪽에 계속 메시지를 던져서 설득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탄핵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대통령에게 일반 사면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사면권은 특별 사면은 특정 인사들을 지목해 가지고 대통령 직권으로 사면을 하는 건데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 사범 전체를 다 방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 의견은 필요하죠. 근데 걱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도 재판은 재임 중에 하든 아니면 퇴임 후에 하든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서 본인의 혐의가 있죠. 근데 네. 일반 사면의 문제가 사실 그 처벌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공소까지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지금 어떤 혐의에 있는데 그 혐의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공소를 다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국회 다수파가 그걸 의결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절대 셀프 사면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제안을 하면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 탄핵 소추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을 해소하는 개헌 두 가지를 다 추진을 할 수 있고 늦어도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하는 그날 개헌한 국민투표를 하면 최악의 그 사법 리스크 관련 사태는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좀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레 펼쳐질 어떤 그 표결에서는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은 아마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잡아서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 헌재로 가잖아요. 예. 헌재에서 이제 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3명 공석이고 6명 있어요. 예. 이게 판단 내리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윤주진 평론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 원래 헌법재판소법상 이 헌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의결을 결정을 하려면은 네. 7명이 출석을 한 상태에서 6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3명이 공석이고 6명밖에 없습니다. 예, 6인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 심리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마침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최소한 심리만이라도 해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더니 그거를 헌재가 받아들여서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심리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준용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일단 심리는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이 채워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받았을 때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는 것인가? 네. 권한대행에게 과연 이러한 중요한 헌법상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 또 이건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만약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은 아마 여야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아마 예정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민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법조문의 원문으로만 보면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7명 이상이 돼야 최종 결정도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근데 네. 문제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됐을 때 추천은 국회에서 지금 3명 다 남아있는 3명 다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없으면 이제 권한대행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네. 부분에서 또 혼란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6명 체제 그대로 가도 아마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언제까지 이 6인 체제 이것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심리를 늦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받아내버린 거거든요. 근데 네. 똑같은 이유로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그래도 있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 탄핵 추진과 동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수사할 상설특검 법안을 오는 1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는 10일 닷새 후에 이제 처리하기로 했어요. 자, 두 사람을 역시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막 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경찰 고발은 그렇다고 치고 좀 주목되는 게 상설특검 법안은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도 우회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빨리 서두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직접적인 수사도 서두를 수 있는 그것도 병행이 되면 뭔가 지금 그냥 어떤 탄핵 추진하는 것만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게 이렇게 네.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을 하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도 했는데 수사를 가급적이면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해낼 수 있다. 만약에 이번에 굳이 특검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올린다면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고 근데 다만 무작정 믿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압박상으로도 특검 추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상설특검의 경우는 이게 한 최대 3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규모도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네.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상황을 봐서 경찰 인력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께 이거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 의미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과와 어떤 조치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바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는데 네. 임기 단축 개헌을 공론화했다라는 거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실은 이것은 이 5인의 의원이 최초로 제안을 했을 뿐이지 이미 기존에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레임덕 문제라든지 또 지지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기 단축성 개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특히 이번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친윤 성향의 의원 그룹들 사이에서 뭔가 질서 있는 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서 있는 임기의 종료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소장파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대로는 윤 대통령의 정권이 과거의 정권처럼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이미 아킬레스건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은 직시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야당의 이런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탄핵 공세를 통해서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안 된다. 정권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본인이 퇴로를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해법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행안위 그리고 국방이 열렸습니다. 이 두 위원회에서는 이제 내란죄가 적용되냐 안 되냐 갖고 아까 이제 논란이 붙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 오늘 국방위에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계엄사령관이 육참총장이죠. 이분하고 국방부 차관이 이제 나왔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둘의 거의 일치되는 얘기가 사실 자기는 잘 몰랐고 네네.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보이는 것 같고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담화를 보고 나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몰랐다는 계엄사령관이. 것이고. 네. 예, 예. 그리고 국방장관 지시로 경찰청장에 포고령을 전파했다.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국회 병력 투입을 몰랐다라는 증언. 이건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국회 병력 투입은 장관이 주로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엄포고 전파 지시에 의해 장관 핸드폰으로 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사실도
박한수 전 사령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엄 상황 중에 윤 대통령이 합참의 지통실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실 구성도 못한 채 종료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계엄 해제 요구는 했는데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 이런 것들 지연시켜 가지고 해제를 안 시키거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은 해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엄사령부는 활동을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활동은 한 가지다. 계엄을 접는 작업밖에 없다. 이제 가게로 치면은 영업시간 다 끝나고 문은 열려 있는데 이제 청소하고 의자 올리는 시간이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더 허무한 것은 계엄 상황실 닫는데 필요한 시간조차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구성도 못한 채 종료가 됐다. 예, 이러한 것이 도대체 그럼 누가 이걸 주도해서 했는지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또 이 탄핵 요건이 장관은 느슨하기 때문에 뭐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윤주진 평론가님, 오늘 뭐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지만 검찰이 발빠르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했습니다. 예. 이거 어쨌든 그 앞뒤 진실을 규명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지난 총선 때 여당이 참패를 했던 이유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문제였잖아요. 즉 지금 이 정부든지 여당은 이 출국 금지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트라우마도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출국 금지를 해달라는 요청은 먼저 야당이 먼저 했습니다. 뭔가 해외 도피 첩보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뭐 김 장관이 그렇다고 지금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네. 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킨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이게 완전 톱뉴스거든요. 제가 네.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자, 뭐 하루 이틀 밀어놨다가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 카드 다시 꺼내든 배경,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공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하던 일이었던 거고 추진을 해왔던 건데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리면 네. 오히려 차질을 빚는 거죠. 그냥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고, 사실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이 잘못은 있었지만 탄핵을 해야 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 다 그런 목소리조차 안 나오게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 검사분들하고 감사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해야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헌재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파면 안 되겠지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야, 저 검사나 감사원장 조금 억울하겠다 이런 얘기할 틈도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어떻게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예. 동시에 중앙지검장도 예. 동시에 탄핵, 예. 아니, 주요 수사 라인의 간부들이 같이 탄핵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굳이 계엄까지 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지만, 사실 뭔가 헬기가 나오고 중무장한 군이 물리적으로 나오는 이런 계엄만큼이나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위험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즉 감사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감사원장 탄핵, 내가 원하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야당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이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헌법 질서를 상당히 유린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뭐 군화라든지 총기 이런 헌법 질서의 유린만큼이나 국민의 민생을 매우 어렵게 하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탄핵도 사실은 야당이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비판받을 만한 일들만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판에 오늘 출석 안 한 것 같고요. 그렇게 알려졌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계엄 사태로 자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12월 12일로 예정됐나요? 자신의 최종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수민 네.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국 대표가 물론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현안질이나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계신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안 계신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이, 물론 탄핵 표결이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고 재추진하고 12월 12일 넘겨버리면 한 표가 부족한 측면이 있겠으나, 근데 그 또한 본인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태를 12.3 사태를 또 본인이 판결받는 그 기회를 늦추는 걸로 악용하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국민들도 야권 일부 인사들이 이 사태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안 좋은 이미지를 예, 그래서 준다. 이거는 법적 처분 그대로 12월 12일에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예, 결코 국민들에게 야권에서 뭐 반사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다른 야권 인사들도 이 부분을 가장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인사들의 빤한 속내가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딱 나온 거죠. 즉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고요. 대통령 퇴진을 서두르는 이유가 정말 이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인식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미뤄달라, 선고를 미뤄달라, 결국 뭐겠습니까?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거죠.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이 탄핵이 맞는 거야? 이게 누굴 위한 거야 도대체? 이러한 의구심을 오히려 더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뤄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선고는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조국 대표가 만약에 선고를 받더라도 비례대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아, 안 받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착오가 전혀 있었네요. 문제가 없고요. 네. 표결은 토요일에 하거든요. 선고는 12일입니다. 예, 예. 표결하시고 나서 선고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 전에 부결될까봐. 네네. 근데 제가 하나를 제가 간과했었네요. 예, 비례대표기 때문에 승계를 해서 표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제가 하나 간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빠를 대신해 곁에서 늘 손과 발이 되어주는 10살 하민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유전병으로 인해 아빠와 고모, 삼촌도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민이 역시 시력 교정 안경을 착용 중이지만 점점 흐려지는 시야에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하민이 마음속엔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 단열이 되지 않아 집에서도 늘 외투를 입고 있는 아빠와 하민이는 차디찬 겨울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과 곰팡이 핀 벽지와 천장까지 어린 하민이가 생활하기엔 너무도 힘겨운 환경인데요. 온기 어린 방과 따뜻한 한 끼가 그리운 두 사람. 아빠와 하민이가 조금 더 나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이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 새벽에 경상도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며 쌓일 수 있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전북 동부 부에는 1cm 안팎,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얼어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대구 영상 1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 낮 기온도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모레는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9도, 습도는 8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소장파 의원 5명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고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각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자신은 계엄군 투입 사실을 몰랐으며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지난 3일 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국회 전체 통제를 요청해왔다며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틀째 도심 집회를 이어갔고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단체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일부에 이어 2부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 소식 알아봅니다. 오선 중진 의원으로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대기 중에 또 여기 잠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비상계엄 그제인가요? 그젯밤 어떤 상황에서 접하셨습니까? 좀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니까 다 갑자기 뭐 이렇게 대통령 담아 있다고 나오더니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어떤 사안인가 봤는데 그냥 야당을 뭐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더니 맨 마지막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네, 깜짝 놀라고 바로 제 근처에 있는 제 수행비서에게 전화해갖고 야, 빨리 차대라 해갖고 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혹시 체포될지 모르니까 당황하지 말고 집에 있는 돈이나 좀 달라. 그래가지고 돈 좀 집에 있는 비상금 찾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서 국회 상황을 알아보니까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 국회로 다 집합하라 그래 국회 왔습니다. 국회 오니까 이미 정문으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해갖고 삥 둘러보니까 다 막혀 있고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틈을 봐갖고 의원회관 쪽에 있는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야, 그리고 그러셨어요? 본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본관이 이미 일부 계엄군들이 진입해갖고 예. 다 차단돼 있더라고요. 예. 본관 앞뒷문이 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래갖고 민주당 사무실, 민주당 당직에다 사무실 있는데 보니까 당직자들이 있어갖고 문을 두드려갖고 예. 거기도 문을 열게 해갖고 또 그것도 다 넘어서 또 넘었어요? 넘어서 이제 체력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운동 좀 해갖고요. 예, 예. 야, 그러면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담을 2번 넘으셨네요. 뭐 그렇게 됐죠. 예, 담을 2번 넘으셨고 비상금도 이제 그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좀 챙겨가지고 갖고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되게 다급하셨겠어요. 통상 과거에 그 비상계엄 할 때 보면은 네. 주요 그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을 체포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특히 이번 포고령 바로 그 직후에 나온 포고령 보니까 이게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바로 체포하는 수순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뭐 최근 지금 근래 요 며칠간에 지금 밝혀지는 사실을 보면은 여야 대표와 몇몇 그 주요 국회의원들은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만들어졌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참담하죠 사실요. 지금 여야 대표 얘기하셨는데 또 참담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 눈길을 끄는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악수를 한 대목입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뭐 구체적 그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네. 원래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만 들어올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저 야당에서도 동의를 해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의 굉장히 뭐 뛰어난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위헌 위법인 것을 바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거란 표시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고 위헌 위법인 이 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또 해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감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국회는 야 6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면 이제 내일도 표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늦춰서 토요일 7일 저녁 7시쯤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7일 날 그날 오후 3시에 그 광화문에서 어쨌든 시민 집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을 임명한 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또 국민들의 뜻을 그 의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여당에서도 좀 생각할 여유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탄핵은 좀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여당 의원들에게 생각할 약간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하루 정도 더 뒤로 밀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탄핵 소추안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탄핵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짧게 사유를 기재한 건데 이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워낙 이게 뭐 탄핵사로서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여당의 당대표조차도 위헌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여러 가지 넣게 되면 오히려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백한 사유 하나 넣는 걸로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낸 이 비상계엄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국가 이미지, 국격은 뭐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여행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나라 좀 평가까지도 받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 취임하는데 한미 간에 있어서 경제 문제라든가 굉장히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이번 그 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의 전체적인 마이너스 후방 효과가 너무너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비상계엄 하나만 넣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어쨌든 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헌재 가기 전에 탄핵 소추안에 국회 문턱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경우에는 3분의 2죠. 그러니까 200표인데 자, 지금 의석 구조로 볼 때 국민의힘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지 찬성표죠. 나와야지 이제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 이틀 후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탄핵에 반대한다는 걸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한 건 이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명백한 위협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가가 얼마나 좀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일단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가져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정권, 인사권 또 군사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하면 탄핵을 저희가 발의를 해갖고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 게 국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탄핵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신 그런 사례나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예, 좀 오기 전에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사실은 그분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뭐 한결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도 있고 또 특히 수도 그 영남권 의원들은 또 지역의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다만 어쨌든 현재 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까 매우 우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솔직히 말해서 정권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데 대한 저항감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있죠. 어쨌든 이게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돼 갖고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왜냐하면 너무나 탄핵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야권이 승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리당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당리당략이라면 이제 당리당략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또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의 큰 그 약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렇게 줘도 되냐는 이런 인식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탄핵이 빨리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 탄핵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돼도 이게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탄핵 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회기에 다시 낼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은 만약에 이번에 부결돼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또는 그 다음 회기를 또 내야 됩니다. 다른 사유하고 같이 합쳐서 낸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버는 거죠, 사실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정 의원님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 과정 직접 이제 겪으셨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볼 때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 탄핵 소추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결정받던 이런 과정들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또 다릅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사소한 잘못을 갖고 그 야권과 또 일부 또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가담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쟁의 결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헌재에서 기각됐던 거고 그 후과로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은 상당한 그 참패를 하게 됐었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전에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갖고 탄핵 사유가 분명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이 됐지만 명백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어쨌든
그 당시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해 갖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갖고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탄핵 의결을 상당 부분이 동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동일한 그 결과가 정권을 넘겨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선뜻 탄핵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오늘 대통령 사과와 주안점은 요 뒤쪽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어쨌든 간에 그 5분의 소장파 의원들도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그 다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국가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 아니라 지금 거의 데드덕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우리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주의할 만한 역량도 지금 땅에 안 보이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또 매우 적습니다. 본인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건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탄핵에 참여해갖고 동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에 참여해서 동의해 주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여권에서는 또 이런 눈초리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더욱 엄청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 문제고 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재판 문제입니다.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이 재판을 적절하게 지휘하고 또 소송을 진행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그 탄핵 문제는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자, 민주당은 이 특검 절차뿐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을 오는 10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도 내란죄 혐의로 이제 고발하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를 다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자, 이 상설특검의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조금 서두르면 바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추천을 해도 최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대통령이 과연 상설특검을 추천하면 임명을 할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임명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탄핵 사안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현재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공수처 검찰 세 군데 수사기관에서 다 이게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차장하고 뭐 부장검사 한 분이 세 사람의 검사가 탄핵 국회 소추가 의결됐습니다. 의결됐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은 너무너무 선별적이고 그 선별적 또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 지휘부가 또 법무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상설특검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검찰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진상을 밝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그 관계된 분들의 어쨌든 애국심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실. 네. 자, 검찰 수사도 있고 다 있지만 역시 가장 지금 해법은 특검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레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거를 같은 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좀 모양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뭐 저희들이 이미 계획됐던 얘기고요. 계획된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은 국회 제적
299명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참여를 할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 그런 판단하에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하게 되면 국회 출석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다 기권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 들어와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약간 전술적인 그런 전술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도 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 찬반은 국회에 와서 저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외 도피하라는 어떤 뭐 의혹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출국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검찰이 아주 발빠르게 네네. 진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네네. 이런 부분 일단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그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고 뭐 다른 뭐 상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차관도 본인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네. 뭐 직접 군 병력 동원도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인 박완수 대장도 뭐 이분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에 가서 그때 계엄사령관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어쨌든 이 계엄 비상계엄의 계획과 실행 모의 또 계획 실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란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출금을 요구했고 검찰과 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한 것 중에 뭐 대통령 탈당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김용현 장관 해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본인이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용현 장관은 사실 해임돼야 되죠. 해임돼야 할 뿐인데 어떤 사임을 했으니까 뭐 맞는 거고 중요한 게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탈당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와 또 여당의 주요 중진들 불러갖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자리에서도 야당을 강하게 종북 반국가 세력을 비판하고 본인이 좀 이걸 좀 척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이 왜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빨리 여당 의원들도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탄핵에 좀 참여해 주기를 좀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저께 대통령 만나고 와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뭐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지금 되나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제가 보기엔 오늘 정도에는 국민들에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예상한 추가 분인데 입장 표명이 있을 거란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뭐 전혀 그런 분위기는 좀 안 보이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내가 잘못이 뭐였냐. 내 잘못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한 어쨌든 인식의 차이인데 지금 이 사건을 해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화의 그 모범국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어떤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께서 지금 뭐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고 하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정말 뭐 다음 대선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빨리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탄핵을 통해 갖고 대통령의 어쨌든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뉴스인데요. 사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자, 뭐 하루 이틀 미뤘었는데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 카드 다시 꺼내는 배경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도 이미 뭐 당에서 당론을 모아갖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처리한 거고요. 이게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아니냐 이 말씀하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갖고 감사를 전혀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사원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을 당연히 감사원장한테 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갖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검사들이 뭐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부득이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권에서는 이걸 방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왔고 우리 정치가 뭐 좀 약간 퇴행된다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역공을 또 윤 대통령부에게 해오면서 치열하게 대결했고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경제와 민생 차원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 정치의 현주소, 생산성, 본질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국회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사 과정에 있다고 하면 방탄이 되겠지만 이미 재판이 회부됐습니다. 재판은 그야말로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방탄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 방탄하려면 더 재판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탄은 전혀 아니고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을 민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방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도하고 폭주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까지 발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은 저는 뭐 정상적인 상태로 오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여당 내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어떤 집단 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맞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야당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빨리 이재명 대표와도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나라를 정상화시킬 건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백악관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외신 인터뷰 정도를 통해서만 입장을 냈었는데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세한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설리번 보좌관이 워싱턴 싱크탱크인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참석자가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과 비공개적으로도 대화를 해서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한국 정부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상의를 하지 않았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서 발표로 알게 됐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이 계엄령이 해제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이 국회 헌법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해서 그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다소 극적인 발표, 그러니까 그 계엄령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도 민주적인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그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였는데요. 네.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건 결과적으로 실수였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2021년 12월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정상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가 1차였고요. 그리고 3차 회의를 올해 서울에서 한국 정부 단독 주최를 해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을 미국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이뤄진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인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고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거부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정치적 의견의 불일치는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서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라면서 계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백악관 입장도 재확인했고요. 네. 한편 한국의 외교부도 이 미국의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외교부에 물었더니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관한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미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고 공유할 사안이 있으면 적절히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사후에는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자, 철도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운행률 보면요.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수도권 전철이 96.9%였고 KTX는 92.2%, 여객열차는 한 90% 수준이었습니다. 이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시민들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레일이 전날 오후 6시부터 그 예매한 고객들한테는 그 파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열차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이런 정보들을 문자 메시지나 앱 메시지로 발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코레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확인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들 이런 분들은 역 안내 데스크를 찾아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파업 소식을 모르고 역에 온 승객들이 당장 발이 묶이면서 대합실에서 전광판만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1호선이나 경의중앙선 이런 경우에는 그 파업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이 호선들이 그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10분, 20분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출근할 때 10분, 20분 늦는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이동하는 시민들도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미 사람이 꽉 차서 다음 승강장에서도 새 승객을 못 태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버스로 갈아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네, 오전 기준으로는 그 평균 운행률이 96.9%였는데 그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운행률이 평소 77%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퇴근 시간에는 한 85%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출근 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붐빌 걸로 보이고요. 퇴근길에 예정된 기차들 가운데 열차 운행이 중지돼 있는 것들도 이미 있고 특히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져서 지하철이나 전철 이용하는 승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붐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긴급 수송 대책을 세워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업 첫날인 오늘보다 오히려 내일부터 이 철도 파업의 영향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이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금 전체 여자의 평균 운행률이 뭐 평소에 70.1%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는 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모든 시간대에 비상인력을 다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그 오후 6시부터 8시에 좀 집중 투입을 해서 최대한 운행률을 높이고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버스와 택시 공급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네. 뭐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뭐 시내버스 이런 것도 투입해서 최대한 수요를 흡수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과 인천, 경기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구역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서울 택시가 인천이나 경기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번 상황에 대비를 해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또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나 뭐 GTX-A 뭐 이런 것들은 정상 운행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오늘 지금 막판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그 막판 협상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노조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노조는 단체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고 1, 3노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고 또 3노조도 이른바 MG노조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 노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노조가 오늘 4시랑 5시부터 최종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결렬이 되면 6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지하철 노조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전국 철도 노조 파업하고 맞물려서 수도권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강 작가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작가가 첫 공식 기자회견에 스웨덴에서 나섭니다. 현지 시각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주간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문학, 생리학, 물리, 화학, 경제 분야 수상자가 11명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 주간이 수상자들이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전 세계 언론 그리고 대중을 직접 만나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상자들은 박물관에 자기 소장품 기증을 하고 의자에다가 친필 서명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한강 작가가 어떤 물건을 기증했는지 이건 좀 나중에 알 수 있게 될 시간이 걸로 걸리는군요. 보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9시에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디어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또 다음 날에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강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1시부터 생중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요. 사전에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이 일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한강 작가가 어떤 메시지 낼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동안 한강 작가가 지난 10월에 있었던 포니정재단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밝힌 것 말고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소감을 밝힐지 이게 거의 첫 번째 기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기자들이 질문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계는 허용되지 않지만 한강 작가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작품과 관련한 발언도 나올 게 뭐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신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매주 목요일에 스포츠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급변하는 전국을 고려해서 비상계엄 사태 경제적 여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경제는 심리다라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생수, 통조림, 라면 같은 생필품 매출이 크게 뛰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예, 많이들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뉴스에만 집중을 했는데 네. 그날 실질적으로 마트에서도 매출이 늘었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니까 온라인 쇼핑에도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밀렸었다라고 하네요. 물론 예. 이제 그 상당수가 또 취소가 되긴 했었지만이다만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제 다양한 그 질곡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일반적인 경제 외에 뭐 정치가 됐던 아니면 다른 글로벌 뉴스가 됐던 외생 변수가 생기면 네. 다들 불안하죠. 불안하면 일단 거기에 필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을 집중 안 하니까 오히려 생필품 매출은 늘었다 하더라도 다른 쪽 뭐 술자리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니까 네. 경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추후에도 이제 실물 경제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빨리 나주면 어떤 식으로도 빨리 나주면 경제는 더 이건 충격을 단기간에 딛고 일어서겠습니다만 네. 이게 길어지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양 이슈도 써야 되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복잡할 때는 뭐 연말에 이제 모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취소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좋지 장기간으로 갈수록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어떤 뭐 식으로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시장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 증시 이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큰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어제 일단 1%대 중반 코스피 코스닥 다 빠졌고요. 오늘은 한 0.9% 정도 빠졌으니까 대략 네.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제 밤에 이제 굉장히 이 지수들이 이제 움직였는데요.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 그날 종가가 1,412원이었는데 밤에 계엄 발표 이후에 1,44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계엄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1,410원대로 좀 내려와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1,400원대가 지금 이제 긍정적인 건 아닌데 일단 최악의 경우는 모면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엄 선포가 났었을 때 MSCI ETF 항공물 지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래하는 건데 네. 그게 한때 7%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난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이제 이틀 연속 시작이 됐는데 첫째 날은 나름대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방을 했는데 오늘은 오후로 가면서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정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만 해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신 이후에 이거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할 때는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오후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빠지면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조금 관망세로 돌아섰고요.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CDS 프리미엄 이거 뭡니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서 신용 부도 스왑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이제 부도가 날 확률에 베팅하는 상품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가 평상시에 한 30bp, 0.32% 정도, 그러니까 그 국가 채권에다 0.3을 더 주는 겁니다. 예, 더 주고 예.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것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0.36까지 단기간에 뛰었어요. 많이 뛴 거예요? 한 12% 정도 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32, 0.36 그러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0.단에서 움직이는 건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12%가 뛴 겁니다. 많이 우리나라 뛴 거네요. 국가 부도날 확률이 12%가 올랐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0.3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부도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생각은 상당수 좀 그러니까 잦아들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특히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의 속도,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 계엄 국면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 하나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뭐 상황이 벌어진 거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데 11시 20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회의가 열어서 그때 당시에 나온 것들이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금융당국이 모여 있으니까 시장을 보고 있고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좀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리고 이제 날이 밝자마자 나온 것들이 증안펀드 10조를
운용하겠다. 네. 아직 이제 투입은 안 됐지만 여차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채권 시장이 더 크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많고 채권 시장에는 40조 펀드를 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여차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치적인 변수는 빠졌다가 올라가는 건데 네. 이걸 이제 또 정부가 또 받쳐주게 된다라면 굳이 내가 여기서 팔 필요는 없겠다라는 인식을 좀 주는 건 충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앞서 처음에도 앵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심리인데 내가 돈을 잘 돌려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외생 변수가 오면 이것을 좀 두려워하게 되죠. 돈을 혹시 내가 저 사람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예. 건데 정부가 무제한 RP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인데요. RP라는 것이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 단기간에 이제 운용하는 건데 이거를 은행, 증권사 다 풀어줬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풀어줬고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불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꼭 돈을 투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 비슷하게 설 테니 정상적인 거래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은 상당히 좀 가셔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은 발빠르게 했다고 네. 봐도 되네요. 자, S&P는 한국 신용 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블룸버그 통신하고 로이터 통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도 내놨어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S&P랑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의 어떤 특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S&P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매기는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해요. 그러니까 S&P는 좀 입이 좀 무겁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통신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언론의 역할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S&P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게감이 있는 거고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언급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뭐 아주 면밀한 분석에 의해 나온 것보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 뭐 전문가 한두 명 정도 인터뷰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S&P라든지 이제 글로벌 신용 등급을 매기는 그 나라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네. 피치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AA급으로 상당히 이제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안정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정적인데 네. 서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안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꿨으니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신용 등급 내릴 거야라고 언지를 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기관들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를 둡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신용기관들이 우리가 전망을 바꿀 생각에 대한 것도 언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S&P가 일단 구두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국가 신용 등급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치적인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그 2016년에 튀르키예라든지 2014년에 태국 같은 경우는 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급변을 했거든요. 갑자기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 금리를 확 올렸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 시장이 요동이 됐다라면 지금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일정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만 지금 그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은 지금은 오히려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도 이해가 되는데 좀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야당의 탄핵 추진 등으로 정치의 변동성이 큰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원론적으로는 이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라면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계엄 상황에서 이제 탄핵 정국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도 두 번의 이제 탄핵 정국이 있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은 우리가 이제 탄핵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좀 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됐을 때 이게 2016년도에 이제 결의가 됐을 때 증시가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자료를 뒤져보니까 5% 빠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2.5% 정도 빠진 거거든요. 이 사이에. 그리고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이제 탄핵이 딱 이제 법원에서 났을 때 오히려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불확실성의 해소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차이점을 보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 저간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개인들 경제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별로 이렇게 높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작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변수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5%가 빠지던 10%가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급락을 하기보다는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지쳐간다라는 측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소비 심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거는 조금 좀 더군다나 이제 12월이 소비 어떻게 보면 시즌인데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개개인별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 오히려 약속을 잡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다양한 뭐 파업이라든지 정치적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는 상당히 좀 어렵고 더군다나 소비라는 것이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해야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소비도 좀 걱정해야 되는 초입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계에서 투자 계획을 재검토 또는 보류한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기업들 투자가 미뤄지면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12월달이면 인사이동 처리고 기업들이 내년도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짜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짜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미국 변수가 하나 들어왔죠. 미국이 이제 기존의 그 보조금 정책에서 관세 정책으로 바뀌니까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전국 불안까지 하나 더 생긴 거죠. 우리 이제 그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 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계획을 짜야 내년부터 추진력 있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벌일 텐데 그것이 이제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 뭐 한두 달 좀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년되게 된다라면 거기에 수많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외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 금투세라든지 뭐 코인 과세를 안 하는 대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또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이제 소용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뭐 정부는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결정이 나줘야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텐데 그것도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굉장히 큰 만약에 야당이 지금 이제 전국을 잡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강화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대통령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은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각종 투자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1,4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1,4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40원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때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근데 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혹자들은 생각하시지만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체제인 일본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와 경제 그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게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1,400원대가 되면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환율이 우리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좋아져 이렇게 보는 개념은 좀 바꾸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400원대라면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기업들이 올해 이제 기업들이 환율을 1,320원 정도로 사업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1,440원이라 내년에 재계들이 얼마의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잡을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랄까요? 이런 것도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 그 이제 당선인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급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4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64억 달러 사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TSMC라든지 인텔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월 20일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 받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 여기에 지금 정부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실 시장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혹은 뭐 금융당국이랄까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1%대로 낮춰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국내는 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것들은 이건 국내 상황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국자분들께서 좀 나서서 대미, 대일, 대중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도 챙겨놓으면 어차피 국내는 또 안정은 되면 또 그다음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좋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iAsset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